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한 장의 편지. 1990년 8월 쿠웨이트 시티. 어느 날 아침 11살 소년 사미르 알 하산은 아버지의 작은 신문 가게 앞에서 신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전날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거리에는 탱크가 굴러다녔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서둘러 피난을 떠나고 있었다. 사미르의 가족은 가게를 지키기로 했다. 신문은 진실을 전하는 도구였고 그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 어떤 시대에도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단다. 하지만 사미르는 무엇보다도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2년 전부터 영국 런던에 사는 한 소년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11살 다니엘 밀러, 같은 또래의 친구였다. 다니엘은 할아버지가 중동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아랍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두 소녀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꿈을 이야기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편지가 더 이상 도착하지 않았다. 사미르는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언젠가 너와 함께 쿠웨이트의 사막을 걷고 싶어. 그날 밤 폭격 소리가 들려왔다. 사미르의 가족은 신문 가게를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어머니는 가방 하나를 들고 아버지는 중요한 서류 몇 장을 챙겼다. 하지만 사미르는 다니엘의 편지 묶음을 꼭 쥐고 있었다. 같은 시각 런던. 다니엘은 뉴스를 보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쿠웨이트가 이라크 군에 점령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곧바로 사미르에게 편지를 썼다. 너와 가족이 안전하길 바라. 네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만 이 편지는 배달되지 않았다. 다니엘의 편지는 국경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다니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사미르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아버지는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다니엘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런던에는 쿠웨이트 대사관이 있었고 그곳에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혹시라도 사미르의 가족이 영국으로 오게 된다면 연락이 닿을지도 몰랐다. 다니엘은 편지를 한 장 더 써서 쿠웨이트 대사관에 맡겼다. 한편 사미르의 가족은 사막을 건너 요르단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물도 부족했고 언제 이라크 군이 나타날지 몰랐다. 그는 배고픔도 피로도 견딜 수 있었지만 한 가지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니엘의 편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밤중에 사막을 건너다 가방을 놓쳤고 소중한 편지들은 바람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사미르는 절망했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편지는 사라졌어도 너희의 우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요르단 난민 캠프에 도착했을 때 사미르는 낯선 나라에서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1990년 12월
런던. 쿠웨이트 난민을 돕는 단체에서 한 가족을 영국으로 초청했다. 그 가족은 바로 사미르의 가족이었다. 런던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미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한 소년이 뛰어왔다. 사미르, 다니엘이었다. 두 소년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니엘은 사미르를 위해 준비한 것을 꺼냈다. 그것은 사미르가 잃어버린 편지들을 똑같이 다시 써서 묶은 책이었다. 네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 우정이 사라질 순 없잖아. 그 순간 사미르는 눈물을 흘렸다. 전쟁은 편지를 갈라놓았지만 두 소년의 우정은 다시 이어졌다. 이후 사미르와 다니엘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함께 성장했다. 그리고 30년 후 2020년 사미르는 UN 평화 대사가 돼 난민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국제 기자가 되어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여전히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한 가지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언젠가 쿠웨이트의 사막을 다시 함께 걷자. 1990년 한 장의 편지가 잃어버렸던 우정을 되찾아 주었고 그 우정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제목 아버지의 피아노. 1990년 3월 유고슬라비아 스플리트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서 11살 소년 니콜라 페트로비치는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피아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아노 조율사였던 아버지는 한때 유명한 연주자였지만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해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었다. 니콜라는 아버지가 가게에서 피아노를 조율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음악은 마음의 언어란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0년 유고슬라비아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다.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스플리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이 시작될 것 같구나. 하지만 니콜라는 피아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소중한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몇 주 후 거리에서는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하나둘 피난을 떠났고 가게 문 앞에는 낙서가 가득해졌다. 이곳은 적의 가게다. 니콜라는 화가 났다. 그의 가족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음악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보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 가게 창문을 돌로 깨트렸다. 니콜라는 깜짝 놀라 뛰쳐나갔다. 그곳에는 이웃집 친구였던 마르코가 서 있었다. 니콜라, 도망쳐. 군인들이 곧 여길 부술 거야. 왜 그래야 해? 우리는 그냥 피아노 가게야.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 니콜라는 겁에 질렸지만 피아노를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아버지, 피아노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돼요? 아버지는 슬프게 웃으며
피아노를 쓰다듬었다. 이 피아노는 여기에 남아야 한단다. 니콜라. 그날 밤 군인들이 가게를 부수러 왔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지켜보았다. 그때 니콜라는 용기를 내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곧 군인들도 그의 연주를 듣고 멈춰 섰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쇼팽의 녹턴이었다. 거리 전체가 고요해졌다. 군인들 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이 노래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곡인데. 누군가 총을 내려놓았다. 다른 군인들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아노 소리는 전쟁의 소음 속에서도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러나 갑자기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니콜라는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가 총에 맞고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니콜라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가게 한쪽에 남아 피아노를 연주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말렸지만 점점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을의 아이들도 그와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사람들을 갈라놓았지만 피아노는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했다. 몇 달 후 전쟁이 격화되면서 니콜라는 결국 가족과 함께 난민으로 떠나야 했다. 하지만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가게에 남아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 소리는 스플리트의 밤하늘에 퍼졌다. 2020년 니콜라는 다시 스플리트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예전의 피아노 가게가 남아있지 않았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마을 광장 한편에는 작은 기념비가 서 있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쟁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음악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하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니콜라는 조용히 앉아 피아노를 쳤다. 그 순간 광장을 지나던 한 소년이 멈춰서서 말했다. 이 곡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곡이에요. 니콜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음악은 우리를 기억하게 해주지. 그날 30년 만에 다시 아버지의 피아노 소리가 스플리트에 울려 퍼졌다. 제목 베를린의 피아노. 1989년 1월 독일 베를린.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리를 가로질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28년 동안 동과 서를 갈라놓았던 거대한 벽이 드디어 허물어졌고 독일은 다시 하나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벽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동독과 서독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런 가운데 2명의 소년이 있었다. 서베를린에서 자란 14살 루카스 슈타인은 피아노 신동으로 불렸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모차르트와 쇼팽을 연주하며 각종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피아노보다도
동쪽의 세계에 더 큰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장벽 너머에 살던 또래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편 동베를린에서 태어난 14살 에밀 브라우어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피아노를 좋아했지만 동독에서는 서구 문화가 철저히 통제되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그는 낡은 학교 피아노로 몰래 연습하며 음악을 사랑했다. 장벽이 무너진 후 그는 서쪽으로 가서 진짜 피아노를 치는 것이 꿈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두 소녀는 마주치게 된다. 1990년 3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통일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서독 출신 루카스는 이 연주회에 참가하는 젊은 음악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리허설을 마치고 공연장 근처를 걷다가 한 노점 앞에서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년을 보게 되었다. 동독 출신 에밀이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연주하고 있었다. 기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음악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루카스는 넋을 잃고 그의 연주를 들었다. 연주가 끝나자 루카스는 박수를 치며 다가갔다. 정말 멋졌어. 너도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나 봐. 에밀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루카스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응. 하지만 나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내 꿈은 진짜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야. 루카스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이 소년이 진짜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 루카스는 에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서베를린의 고급 아파트에는 반짝이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에밀은 감탄하며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다. 맑고 깊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우리 같이 연습해보자. 루카스가 말했다. 그날부터 두 소녀는 함께 연습을 시작했다. 루카스는 에밀에게 정식으로 악보를 읽는 법을 가르쳤고 에밀은 감성적인 연주법으로 루카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스타일은 달랐지만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통일된 독일에서도 동독 출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했다. 어느 날 루카스가 자신의 음악 선생님에게 에밀을 필하모니 공연에 초대해도 되냐고 묻자 선생님은 냉정하게 답했다. 안 돼. 아직 그 아이는 수준이 안 돼. 루카스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필하모니 측에 연락해 에밀과 함께 듀엣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요청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기념 연주회가 열렸다. 루카스와 에밀은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나란히 앉아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피아노 듀엣으로 연주했다. 처음엔 모두가 긴장했다. 하지만 건반이 울리는 순간 연주회장은 숨을 죽였다. 두 소년의 손이 만들어낸 음악은 동과 서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자 장내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루카스는 에밀을 바라보며 웃었고 에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독일의 수많은 신문들이 이 연주를 베를린의 피아노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두 소녀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되었다. 세월이 흐른 후 루카스와 에밀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루카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에밀은 동독 출신의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잊지 않았다. 수십 년 후 2015년 베를린에서 다시 열린 기념 연주회에서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 올라